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6개월 넘게 타본 트레이서9 GT풀에 대한 시승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리뷰 편의상 트레이서9 GT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딱히 정보가 없는 대형 윈드실드, 열선 시트, 다운킷에 대한 후기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트레이서9 GT풀이 한국에서는 최신형인데 유럽에서 이미 또 최신형이 나와버렸죠. 최신형을 샀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느닷없이 또 최신형이 나와가지고 야마오노로서 야마돌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서9 GT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오늘 영상 목차입니다. 영상이 길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영상 챕터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잠시 일시정지 하셔서 보고 싶은 부분만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트레이서9 GT풀이 마음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드실드, 편안한 포지션, 열선 그립, 열선 시트, 광활한 수납까지. 이 5가지 키워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빅스쿠터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빅스쿠터 중에서도 TMAX를 오래 타왔던 입장에서 아무리 매력적인 매뉴얼 바이크라고 해도 위에 5가지를 포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트레이서9 GT풀은 빅스쿠터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장점이랑 매뉴얼 바이크의 퍼포먼스를 훌륭하게 결합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녀석은 또 야마하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유튜버로서 최신 기술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정말 딱 맞는 바이크였어요. 두 번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MAX에도 있었던 크루징 기능을 잘 사용했었던 저에게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정말로 기가 막히는 기능이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징 기능은 작동 조건이 있습니다. 시속 30km 이상일 때부터 작동이 되고요. 기어는 제가 직접 체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스위치 뭉치에서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세팅을 하게 되는데 4단계까지 되고 3단계나 4단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셋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으로 원하는 속도로 세팅해주면 끝입니다. 그때부터 앞에 차가 있다면 내가 설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가속하고 스스로 감속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속할 때 운전자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어까지 자동으로 합니다. 단순히 최신 기술이 적용된 크루징 기능이네 하고 넘기기에는 그 정교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6축 IMU와 연동된 최첨단 브레이크 시스템과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기술의 완성도가 단순한 기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바이크 혼자 지 혼자 가속하고 감속하는 이 느낌을 직접 느껴보시면 자동차에서 느껴지는 그 크루징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내비를 본다거나 잠깐 풍경에 정신이 팔려서 운전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앞에 차를 못 보고 박는다던가 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트레이서9 GT풀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혹시나 정신이 팔려 있더라도 앞차가 가까워지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그때 감속으로 인해서 내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때 내가 집중력이 흐려졌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이 기능이 단순히 앞차와 간격을 센싱해서 자동으로 가속하고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는, 운전을 보조해주는 최첨단 레이더 기술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이랑 서포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서9 GT풀을 운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 특히 앞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담력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차랑 너무 가까이 있는 거리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계기판상에 이렇게 경고 메시지도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앞에 있는 차랑 간격을 계산을 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항상 서포트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위에서 말씀드린 레이더 센서가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운전 중에는 계속해서 켜져 있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나는 앞브레이크만 잡았는데도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앞브레이크랑 뒷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게 흔히 알고 있는 CBS 시스템이 아닙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체크를 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필요하다면 앞뒤 브레이크에 센서를 통해 입력된 담력을 서포트를 해주는 기능이라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콤보 브레이크 시스템이랑은 차원이 다른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체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코너링에 진입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으면 슬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동력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코너링 브레이크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혀 몰랐던 저는 이야, 브레이크가 기가 막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레이서9 GT4이 멍청한 저를 위해서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차와의 간격을 따라 브레이크를 서포트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트레이서9 GT4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앞쪽 뒤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은 바이크를 조금이라도 타본 사람이라면 운행을 하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노면이 안 좋은 길을 지나갈 때 충격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갔을 때랑, 두 번째, 기어 변속을 할 때 몸이 쏠리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고요. 세 번째,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심하지 않습니다. 야마하가 관성이랑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을 야마하에서는 KADS, 오토매틱 댐퍼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자식 서스펜션 또한 앞쪽 레이더랑 6축 IMU가 맞물려 있는데 도로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댐핑을 실시간으로 계속 제어를 하는 거죠. 부드럽게 했다가 딱딱하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노면이 좋다면 쇼바를 단단하게 바꾸고, 노면이 울퉁불퉁 안 좋으면 쇼바를 말랑말랑하게 바꾸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서스펜션 성격이 달라집니다. 스포츠 모드인 경우는 서스가 딱딱해지고, 스트릿 모드나 레인 모드에서는 서스가 말랑말랑해집니다. 커스텀 모드에서는 내 입맛에 맞게 딱딱하게 하거나 말랑말랑하게 하거나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가진 엔진과 승차감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본격적으로 4기통을 타본 적이 없어서 4기통만의 그 감성을 온전히 제 몸으로 느껴본 적은 없지만 3기통도 정말 매력 있습니다. 4기통 타시는 분들이 자꾸 3기통이라고 놀리는데 뭐 하나가 자꾸 빠져있는 것 같이, 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이, 배기음이 2기통에서 느껴지는 그 거친 소리랑 4기통에서 느껴지는 그 전기 모터 같은 소리가 합쳐져서 고성능 모터사이클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핵심 기술들 있잖아요. 레이더라든지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전자식 서스펜션이라든지 6축 IMU 같은 이런 각종 전자장비가 정교하게 매칭돼서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의 음악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악기가 합쳐진 매끄럽고 부드러운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전자식 스로틀에서 엔진으로 연결되는 가속이나 감속, 서스의 느낌들이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말 그대로 고성능 기계 같기도 해요. 엄청나게 부드러운 그런 정교한 기계예요. 같은 엔진을 공유하는 XSR이나 MT09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XSR이나 MT09는 야마하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거친 느낌인데, 트레이서는요 엄청 부드러워요. 거칠지 않고요, 누구나 탈 수 있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거의 모든 순간을 최신 전자장비들이 몰래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레이서9 노멀 버전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컬러감이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야마하를 아시는 분들은 이 색상이 R1M의 컬러링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특히 은색이 주는 고급감이 미쳤어요. 그리고 이쪽 커버 안쪽으로 보시면 윙렛도 있습니다. 귀엽게 숨어 있어요. 앞쪽 헤드라이트 쪽을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쪽을 메인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라이트 기능을 하는 건 아래쪽 외계인 눈같이 생긴 이쪽 부분이 메인 라이트입니다. 하향등이 한쪽만 켜지기는 하지만 밝기는 충분한 편입니다. 위쪽은 데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숨겨져 있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코너링 라이트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바이크가 코너에 진입해서 기울어지게 되면 기울기에 따라 자동으로 코너링 라이트가 켜집니다. 단순히 멋으로만 켜지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정도의 밝기가 나옵니다. 야간에 어두운 산길을 달릴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투어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강 아이템 3종 세트 가야 되겠죠. 앞쪽에 이 초대형 윈드스크린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윈드스크린이 있어서 맞바람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을 해도 피로감이 확실히 덜하고요. 어떤 헬멧을 써도 주행풍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조용하게 라이딩이 가능하고, 열선 그립이나 열선 시트는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죠? 스위치 뭉치의 조이스틱을 통해서 3단계로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착좌감은 시트 자체가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딱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착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를 보시면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끄럼 방지를 정말 잘해줘요. 이것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너클가드가 있는데 저는 너클가드가 있는 바이크를 처음 타보거든요. 확실히 있고 없고가 차이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스로틀 쪽 보면 전자식 스로틀이 적용이 됐는데 전자식이라고 해서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자식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케이블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쇼바는 앞쪽 뒤쪽 모두 가야바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갔고요. 전자식으로 서스펜션이 작동을 하지만 프리로드는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한 클락씩 움직이고, 앞쪽은 1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뒤쪽은 24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로드는 하중에 관련된 세팅이기 때문에 프리로드를 조절한다고 해서 쇼바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트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프리로드를 조절을 했다면 메뉴 옵션에 진입을 해서 서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번째 챕터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뒤쪽 모두 초경량 스핀 단조일이 적용이 되었고요. 스펙도 스펙이겠지만 오묘한 파란색 컬러감이 직접 봤을 때 정말 예뻐요. 머플러는 아래로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좌측이나 우측 스윙암 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아래쪽으로 잘 숨겨져 있고요. 머플러가 보이는 걸 선호하는 라이더가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숨겨져 있는 게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들어요. 머플러 배기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서 배기음이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뭔가 울림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머플러가 옆으로 빠져있는 바이크의 배기음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 녀석의 배기음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배기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이드 박스는 엄청 커요. 전체적으로 옆에서 볼 때는 크게 안 느껴져도 정면에서 보거나 뒤에서 볼 때는 핸들 파이프보다도 훨씬 더 튀어나오고, 사이드 박스가 커서 좁은 입구에 공용 주차장을 억지로 들어갈 때랑 간격이 좁은 바리게이트 사이를 빠져나갈 때 사이드 박스가 긁힐 것 같아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박스 내부는 커요. RI-VZ 램이나 RI-RX-7X는 세나를 장착하고도 수납이 됩니다. 사이드 박스는 열쇠를 반바퀴만 돌리면 손잡이가 튀어나오고, 손잡이를 위로 당기면 바로 빠져서 탈착이 정말 간편하고요. 다시 장착할 때는 텐덤 발판 쪽에 사이드 박스의 진동을 잡아주는 댐퍼가 있거든요. 이 댐퍼에 잘 껴지도록 설치를 하면 돼요. 댐퍼가 있어서 진동을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사이드 박스를 탈착했을 때, 그러니까 뺐을 때 쉐입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탑박스 한번 봐볼까요? 탑박스는 45리터고요. 디자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야마 정품 탑박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수납은 헬멧 하나에 장갑 하나, 간단한 짐 넣으면 끝입니다. 전자장비 쪽을 살펴보면 이쪽 조이스틱으로 대부분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티맥스에서 보셨던 거라서 딱히 다른 건 없어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화 앱이나 문자 앱에 진입을 했을 때는 한글로 나오는데, 페어링이 된 다음에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한글이 보시는 것처럼 네모네모로 깨져서 나와요. 약간 이게 좀 에바 아닌가. 업데이트가 가능하면 이 점은 조금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이런 걸 누가 써요? 이거 안 써요. 대부분 휴대폰 연결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스텀 모드를 세팅할 수 있는데요. PWR은 파워입니다. 엔진 출력을 세팅하는 부분이고요. 1에서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1단계가 강력, 2단계가 노말, 3단계는 비 오는 날, 4단계가 엔진 출력을 더 약하게, 그러니까 1단계가 제일 센 거고 4단계로 내려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이 엔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3단계나 4단계로 적응 단계를 거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CCS는 3단계로 조절되고 1단계가 최소 개입, 3단계가 최대 개입이고요. SCS는 슬라이드 컨트롤인데 코너링 할 때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1단계가 최소 개입, 3단계가 최대 개입입니다. LIF는 리프트 컨트롤인데요. 앞바퀴가 들리는 거를 방지하는 기능이고, 1단계가 최소 개입, 3단계가 최대 개입입니다. SUS는 서스펜션 감쇄력인데요. A-1은 스포티한 주행에 맞게 딱딱하게 되는 거고, A-2는 컴포트한 주행에 맞게 말랑말랑해지는 세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엔진 출력은 레벨 2, TCS, SCS, LIF는 최대한 개입하는 3단계로 세팅하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운전하는 거죠. 최신 버전인 3세대 퀵시프트는 업다운을 켜거나 끌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세팅도 가능하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ABS만 개입하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통합 브레이크 시스템인 UBS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로드나 다운킷을 장착한 경우는 서스펜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머신 세팅 메뉴 제일 하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고와 다운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은 로어링 빔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길이가 짧은 게 원래 달려있던 순정이고 길이가 긴 게 다운킷입니다. 링크 형식으로 뒤쪽 서스펜션이랑 물리게 되는 건데 이걸 장착하면 18mm가 다운이 된다고 써있거든요. 1.8cm잖아요. 1.8cm면 손가락 한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 고작 손가락 한마디 정도 내려가는 건데 체감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시트고 체감이 정말 많이 돼요. 진짜로 많이 됩니다. 장착 전하고 장착 후의 영상을 못 찍은 게 천추의 한인데 완전 레알 킹왕 짱 체감돼요. 제가 받았던 느낌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키가 177에 다리가 짧은 편이어가지고 트레이서9 GT4에 앉았을 때 양발 착지가 위태로운 까치발이었어요. 위태로운 까치발. 그래서 바이크를 탄 상태에서는 양발로 뒤로 후진을 못했어요. 발이 잘 안 다니까. 바이크에서 내려서 뒤로 끌고 그랬었는데요. 다운킷을 장착하고는 앉았을 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발이 여유로운 까치발이 돼요. 여유로운 까치발이랑 위태로운 까치발이랑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한쪽 발을 발판에 올렸을 때는 다른 한쪽 발은 발바닥까지 지면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크를 양손으로 한 손은 핸들을 잡고 한쪽은 텐던 손잡이를 잡았을 때 정말 많이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거는 진짜 바로 체감돼요. 사이드 스탠드도 길이 조절을 해야 될 만큼 지상고가 낮아집니다. 1.8cm의 위력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체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일단은 발이 안전하게 바닥에 닿으니까 안정감이 크게 느껴지고요. 내리막길이라든지 뭐 오르막길이라든지 유턴 시에 그 자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막 발이 제대로 안 닿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자신감이 좀 크게 향상이 되고요. 두 번째 바뀐 점은요. 트레이서 타시는 분들 혹시 운행하시다 보면 몸이 탱크 쪽으로 쏠리는 느낌 안 받으시나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트레이서9 특징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타다 보면은 어느샌가 탱크 쪽으로 이제 내 몸이 쏠리더라고요. 너무 탱크에 붙어서 운전하나?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도 정신 차리고 보면은 하체가 또 탱크 쪽에 또 쏠려 있죠. 그런데 다운킷을 하고 나서는 하체가 탱크 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아예 없어졌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탱크 쪽으로 쏠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바이크를 탈 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 몸을 바이크에 맞춰서 탔는데 지금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개인 체형에 맞게 세팅하거나 조절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시간이나 돈이 들더라도 자기 몸에 맞게 자기 체형에 맞게 조정하시는 거 진짜 완전 추천드려요. 다운킷을 장착하면 주행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 그러고 밸런스가 많이 깨진다고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정말 예민한 편인데도 그런 느낌은 전혀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서9 GT4를 타면서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서9 GT4를 타면 수많은 안전에 관련된 전자장비들이 나도 모르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면서도 보호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정말 높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은 괜찮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십시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